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편 상식은 다 끝냈고, 그리고 금융 일반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들어갔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자세하게는 살펴볼 수 없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만 잠깐 눈으로라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교재 여러분들 관련해가지고, 국제 특급 우편 감액제도 다음 각종 청구제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122페이지, 교재 122페이지 행방조사 청구제도라고 해가지고, 행방조사 청구제도는 여러분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국제우편 손해배상제도랑 손실보상이든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우편 했던 거랑 유사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124페이지에 국제우편물 유형별 손해배상액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요게 액수가 우리 시험 칠 때 좀 바뀔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2014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랑,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제공했던 문제에 보면, 문제집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하면서 실전처럼 이렇게 사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제 우편물 유형에 따라 가지고 손해배상액의 어떤 한도, 그리고 손해배상액만 되는지 아니면 우편 요금까지 포함이 되는지,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여러분 꼭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MS 고객 불만 보상 제도라고 해서 우리는 앞에서도 잠깐 봤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 국제우편에서도 봤던 건데, 그러니까 재수 없는 사람이라 그랬죠. 동일 발송인이 월 2회 이상 손실되거나 망실됐을 때는 무료 발송권으로 한 번에 10kg까지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추적 조사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3일 이상 지연을 했다 그러면은 3만 원짜리 무료 발송권 그렇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우편에서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회 이상 우체국을 갖다가 방문하게 만들었을 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만 원짜리, 만원 문화상품권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국내 우편 파트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우편물의 반환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국내 우편물의 반환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려운 건 없을 건데, 다만 128페이지에 표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물 반환 수수료, 우편 요금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요금 반환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9번까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8번까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9번 같은 경우는 금지 물품을 갖다가 보냈다가 그게 반환이 안 된 경우에는 요금 반환이 안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우편 파트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편 관련 법령, 이것도 원래는 봐야 되는 거예요. 우편 관련 법령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번 수업 시간 때는 보지는 않고요.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우편 법 자체는 그렇게 개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하위 법령들 있잖아요. 우편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렇게 개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법령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보시려면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것도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관련되는 문제 같은 경우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하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법령은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법령이 바뀌어버리면 앞에 있는 기본 내용까지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령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매번 여러분들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게 법령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렇게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번에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거랑 만약에 혹시라도 바뀌면 바뀐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바뀔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거, 특히 우편 파트는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 그대로 좀 정리를 하시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저기 넘어가시면 금융 일반 있잖아요. 금융 일반, 금융경제 일반 이론은 이거는 절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리를 좀 잘 해 두시면 나중에 공부하시기 되게 편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금융과 관련해서 금융의 종류, 직접 금융, 간접 금융 이렇게 되는데, 이 교재 자체가 여러분들 좀 나름 정리하기가 조금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럼
그렇죠. 딱딱한 소설책처럼, 소설책도 아니죠. 딱딱한 뭐 논문처럼 막 그렇게 여러분들 그 글이 이렇게 많다 빼고 타다 보니까 좀 보기가 좀 그런데 나름대로 분류를 잘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직전금융, 간접금융 요걸 구분하는 기준은 누구를 매개로 하는지 안 하는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직접금융, 간접금융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가 있다 했죠? 주식하고 채권이라고 그랬고요. 간접금융 같은 경우는 예금하고 대출. 그러니까 주식 채권이 저기 직접 금융이라는 거 그것 좀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확인 좀 하시고요. 그다음 금융시장의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그 위험 분산 기능 있잖아요. 그거 정도 위험 분산 기능이랑 시장 규율 기능 그런 정도만 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단기 금융시장, 자본시장 그랬습니다. 자본시장은 여러분 다른 말로 장기 금융시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래서 만기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 장기 금융시장의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장기면은 그 사이에 어떤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사인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의 위험성이 크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런 정도만 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채무증서 시장과 주식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자 채무증서 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회사가 망했을 때 자녀 재산에 대해서 뭡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자녀 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그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 그랬죠. 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그만한 어떤 위험성이 채권보다도 더 큰 그런 상품이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채무증서시장, 주식시장, 특히 프리보드 시장은 자 우리 주식시장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런 거 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기출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 뭐 어떤 개념을 갖다가 깊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보다는 주로 이제 어떤 그 용어 자체가 나왔을 때 이게 어떤 분류, 어떤 내용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렇게 기존에 출제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채무증서와 주식의 어떤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두 가지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환사채하고 우선주 해가지고 개념 정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8페이지 보시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어쨌든 그 아래 부분에 거래소, 장외시장 거래소 시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장내시장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소 장내시장과 관련해서 자 우리 중요한 거는 장내시장, 거래소 시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투명성하고 익명성 이 부분을 갖다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내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 투명성은 어떻게 될까요? 투명성은 높고 그다음 익명성도 높죠.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파는 어떤 뭐 증권이든 뭐 주식이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파는데 내가 시장에다 내놓기만 하지 그것을 사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익명성하고 투명성 같은 걸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기 239페이지 보시면 자 점두시장 있잖아요. 그 점두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자 점두시장은 여러분들 직접 거래시장 자, 직접 거래시장. 그러니까 이거는 자, 우리 장외시장이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와 관련해서 자, 쭉 한번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단기 금융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콜. 그 다음에 한매적금은 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이 정도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241페이지 보시면 금리가 있는데 금리 자체에서 뭐 여러분들 왜 이러죠? 자 계산을 갖다 여러분 정확하게 일단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개념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효금리, 그다음 실질금리 뭐 이런 것들 좀 나오긴 하는데 여기는 실효금리가 안 실효금리 나오죠. 실효금리하고 표면금리 구분하셔가지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금리가 표면금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부담하는 지급받는 그런 금리를 실효금리라고 합니다. 그럼 실질금리 자, 앞으로 실질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면 된다 했습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 즉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가 바로 실효 금리입니다.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만약 제가 금리가 10%다. 10% 금리의 상품에다가 우리가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만기 때 보니까 근데 물가가 그 사이에 10%가 올랐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예금한 금액보다 10% 가산된 이자를 받겠죠. 그렇지만은 물가 상승이 10% 됐다는 것은 저한테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 10% 이자를 받아서 110만 원이다. 그러면 110만 원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그 사이에 물가가 10% 올랐다면 그 11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랑 이전에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계산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자가 만약에 10%다. 물가 상승률이 5%다. 그럼 그냥 요거 있잖아요. 계산하고 난 다음에 뺀 금액이 요 5%를 갖다가 계산해주면 우리가 실질금리 그냥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 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시면 됩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얻은 수익을 갖다가 비율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이자가 10만 원 붙었다. 그러면 수익률은 몇 %라는 거죠? 200분의 10 곱하기 100 해서 수익률은 5%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지만이 우리 채권 관련해가지고 채권 할인율하고 채권 수익률 요게 값이 같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비교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강조드렸던데 그 작년에 그 문제가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출 확인 한번 하시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채권 가격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낮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 차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그 금융기관을 갖다가 분류해 놨는 거 있잖아요. 6가지. 요거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출제 그 파트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분류 관련해 가지고 은행, 그다음에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그다음 뭐 보험회사, 증권 관련 기관,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이런 것들 6가지로 잘 구분하셔 가지고 각각의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우리 우체국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한다고 했습니까?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랑 보험회사 이렇게 딱 분류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 246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예금의 연역 관련해서 요거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출제가 안 됐는데 우리 보험 관련해서 연역이 여러분 작년에 출제가 됐거든요. 심지어는 연도까지 그 물어보는 것까지 들어갔었어요. 나중에 기출 우리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어려운 것들 하여튼 중에 하나 그 이제 연도 들어가는 게 그래서 헷갈렸는데 그 여기 우체국 예금의 연역도 그럼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했을 때 한 번쯤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만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할게요. 그래서 우체국 예금 업무는 언제 1905년 뭐 7월인지 9월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일단 7월 그 날짜까지는 달까지는 아니래도 최소한 1905년 자, 최신 업무의 부대 업무로 운영되다가 요 표현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예금 업무 자체가 주가 아니라 최신 업무가 주고 거기에 따른 부대 업무로서 운영되다가 자, 77년도에 이제 우체국에서 농업 협동조합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놓았네요. 그러다가 다시 1982년도에 제정된 최신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그 법률에 따라서 다시 83년부터 재개되었다. 그다음 뭐 90년부터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되고 그 다음에 뭐 현재는 정보통신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설치해서 이런 우체국 금융 등의 우정사업을 총괄하게 되었다라는 정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업무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요. 특히 이제 원금, 이자 전액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라는 거 그거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그 248페이지 보시면 내금거래 성질을 해서 제가 뭐 소비 대차 계약, 임치 계약, 소비 임치 계약과 관련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금 계약은 소비 임치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면 그 돈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 거라 그랬죠? 은행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이 은행에게 있는 만큼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은 은행
자유입니다. 다만 우리가 반환 청구했을 때 그것을 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종, 동량, 그 어떤 그런 물질, 그러니까 뭐 돈이겠죠. 그걸로 내어주면 된다라는 거. 그다음 앞으로 여러분들 당좌 예금이라는 말이 주의 깊게 계속 나올 건데, 당좌 예금 같은 경우는 위임 계약과 소비 임치 계약이 혼합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예금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요물 계약성. 그러니까 요물 계약성이라는 건 좀 논란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낙성 계약으로 보냐, 요물 계약으로 보냐는 자, 성립 시기가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낙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만 있으면 돼요. 예금하러 왔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품에 대해서 합의를 딱 보는 순간 뭡니까?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지만 요물 계약 같은 경우는 그런 합의뿐만 아니라 어떤 금전을 인도해야 돼요. 돈을 받아 확인하는 그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요물 계약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금융기관이 여러분들 상인으로 보기 때문에 상사계약, 그 예금계약은 상사계약으로 본다 했습니다. 상사계약 같은 경우는 대량 그리고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소멸시효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일반 민사시효 같은 경우는 10년이지만 상사시효 같은 경우는 5년으로 짧다라는 거. 그다음 뭐 성간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맡겨놨는데 그 예금을 갖다 제대로 관리를 안 해줬다. 그러면 뭡니까?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합 계약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매번 우리가 예금 그 금융기관에서 고객들하고 예금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당사자의 막 자유로운 합의에서 계속 거래할 수는 당사자 합의에서 매번 계약 사항을 갖다가 정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관이라는 그 정형화된 문자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읽어보고 사인만 하는 그런 정도,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합 계약이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다음 각종 예금 계약의 법적 구조 관련해서 분류해 놓은 거 구분을 갖다 여러분 정확하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도 그 보통 예금 있잖아요. 보통 예금 그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이제 그 예금거래 기본 약관에도 나오겠지만,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같은 경우는 양도가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금융기관이 승낙하면 양도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뭐는 안 된다? 질권 설정은 안 된다. 그 질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담보로 재펴놓고 여러분 예전에 그 전당포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라는 것은 마지막 거래, 입금이나 출금이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금 계좌 잔고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5년이 지나버리면 우리가 돈을 갖다가 출금을 갖다가 청구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상사시효로서 5년이라고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목돈을 갖다가 우리가 예치를 해두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계약 기간 동안에 어떤 기간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금융기관.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자, 중도 해지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 금융기관에서는 너가 최소한 2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둔 만큼 그 2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면서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다 용인해 주죠. 다만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계약보다는 좀 불리한 상황으로 해가지고 이자 같은 것도 많이 감해가지고 그렇게 지급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별단 예금 같은 키워드가 그냥 처리가 곤란한 일시적인 보강금을 처리하기 위한 예금 계정이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고, 정기 적금, 상호 부금, 요거는 두 개는 자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특히 월 부금 납입할 의무가 정기 적금 같은 경우는 없고요. 상호 부금 같은 경우는 있다는 거 두 개 꼭 좀 구분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당좌예금. 당좌예금이라는 것은 어음수표 지급 사무의 처리에 위임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임계약과 금전소비 임치계약의 혼합된 계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고요. 다음 예금계약이 성립과 관련해서는 뭐 창구 입금 같은 경우 낙성계약, 요물계약 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 예금거래 기본약관 조문을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입금을 받아 확인한 때라고 규정한 것으로 봐서 우리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는 요물계약서를 따르고 있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점액수금 같은 경우, 자 우리 원래 그 돈을 갖다가 수납할 수 있는 권리가 일반 금융기관 종사자들, 그러니까 우리 수납 직원한테는 있는 것은 그 금융기관 내에서만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점에 수금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는 순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받아가지고 어디 창구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수납 확인을 한 때, 그때 여러분들
그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행 지점장이라든지 우체국장 같은 경우는 점의 수금에 대한 권한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점의 수금을 하더라도 그 당시 돈을 받아서 확인하는 그 순간에 바로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두 개를 구분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AT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확인 버튼 딱 누르는 순간에 뭡니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정권유예 의향 입금과 관련해서 타점권. 그때는 여러분들 자 우리 학설이 두 개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추심위임설하고 양도설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심위임설이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자, 증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현금같이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뭐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추심위임설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된 그 순간 뭐가 된다?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부른 거고요. 양도설 같은 경우는 받자마자 예금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어떤 뭐 지급 거절이 된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된다면 처음으로 소급해가지고 예금 계약이 없었던 걸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주심 위임설의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뭐 자점권 입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확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52페이지 이제 예금거래 약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예금거래 약관은 그 차지하고 있는 뭐 어떤 범위 분량에 비해서 출제된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좀 확인하시고 오늘 정도 여러분들 제가 좀 꼼꼼하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문제 맞추신 데는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은 어떻게 뭘 요건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금거래 기본 약관, 자 보면 우리 약관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기관에 여러분 예금을 한다든지 대출을 한다든지 우리 이렇게 주는 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막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뭐 사인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 계약에 그게 나중에 편입되면서 이제 증거 자료로 남는데 계약에 편입되는 요건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라고 본다면 우리가 대놓고 이거 제가 확인합니다. 이거 동의합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사인을 하면서 뭡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내가 다 수긍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게 구속력. 그래서 우리 계약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딱 체결하면 뭡니까? 그게 이제 구속력을 갖잖아요. 그래서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다른 말이 뭐다? 명시적. 그러니까 명시적 드러나는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그 근거가 되고요. 자, 또한 약간은 자, 좋은 점이 있죠. 기업에게는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그러니까 매번 계약 체결할 때마다 뭡니까? 오더 작업하고 아니면 일일이 손으로 쓰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약관을 한번 만들 때 여러분들 엄청 신중의 신중을 거듭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다만 반면에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뭡니까? 정말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다 따져보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 설명 듣고 사인하는데 사인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일반 고객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너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작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관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술되는 것 좀 확인할게요. 약관의 편입 요건이라고 되는데 약관도 역시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보세요. 약관을 계약의 내용화하게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계약에 편입되는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제가 굵은 글씨로 했는 것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크하는 것 좀 체크를 하십시오. 약관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자, 약관의 내용을 명시. 그래서 우리 그 핸드폰 가게에 있는 분들이 막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다만 상대방이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칠판 갖다 놓고 다 일일이 설명하고 다 뭐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정도 확인할 필요는 없고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일반 평균인들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수준을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요것만 체크를 할게요. 고객이 인지할 가능성을 부여하면 족하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서는 인지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인지할 가능성을 부여하는 거면 족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역할을 해주면, 이 정도의 어떤 노력을 해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일반 고객이 그것을 잘못, 물론 큰 착오가 있거나 그러면 나중에 취소 문제로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평균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명시해주면 충분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자의 영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는 어떻게 해라? 약관을 쉽게 보이는 장소에서 게시를 하고 고객에게 약관을 교부하거나 고객이 원할 경우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언제든지 고객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3번은 이제 여러분 중요합니다. 특히나 자, 여러분들 보험이라든지 특히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예금 같은 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설명 의무.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에 설명 의무가 있다라는 거 꼭 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지, 기업의 면책사항, 고객의 계약 위반 시 책임 가중 등 그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보험 같은 경우 이런 거 알려줘야 되죠. 자, 어떤 최근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나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 병원에서 치료받았을 때 다시 그게 재발하면 어떤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라는 건 특히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고객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만 계약의 성질상, 자, 이걸 좀 중요하게 별표 주십시오. 다만 성질상 대량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등 설명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이걸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내용은 설명 의무를 생략할 수 없다라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좀 잘할 수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당연한 거고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량 신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 중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설명 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이 표현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4번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렇죠. 우리가 언제든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253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내용이 공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기업이겠지. 작성한 기업자 쪽에 유리하다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된다? 우리 약관규제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다?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에다 좀 체크를 하십시오. 무효. 그러니까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여러분들 효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효. 근데 이게 무효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불리한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약관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요 부분이 불리한 조항이 있다. 요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요. 나머지는 유효하게 체결된 걸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그 다음에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재반 상황에 비춰 자, 예상하기 어려운 것.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약관 조항을 어떻게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이라고 하잖아요. 추정 여기다 동그라미 합시오. 추정. 자, 이런 원리로 가시면 돼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자, 그러면 뭐로 볼까? 자,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이라고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추정이란 말은 뭐냐면 요게 입증을 통하면 요것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을 한다. 그러면 이 약관은 자, 그것을 작성한 자한테 불이익을 갖다가 부담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약관을 작성한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누굽니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금융기관, 기업.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금융기관에서 요것을 그거 불공정한 약관 아니야 라고 입증을 한다면 요거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 측에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입증을 못하면 무효가 되고 만약 입증을 하면 무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아있다. 그러면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약관이라는 것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작성한
그 기업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기업 측에서 입증을 해서 입증에 성공을 하면 그 약관은 무효가 되지 않고 입증에 성공하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표현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이라는 말 좀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약관의 해석 원칙이라고 되는데 그 굵은 글씨 위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약관은 기업 측에는 유리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용이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등 불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과는 좀 다른 해석을 한다. 첫 번째,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어떤 약관을 통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객마다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일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라. 모든 고객들에게 약관에 적혀있던 내용들 그 해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리 해석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그러니까 이것을 작성한 사람은 기업 측이기 때문에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작성자인 기업 측에 불이익한 걸로 해석하고 고객에게는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내용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불명확하다 그러면 오히려 기업 측에 불리한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제가 핸드폰을 하나 개통하려고 가게에 갔습니다. 그 핸드폰 그 지급 가게에 갔더니 거기서 약관을 들이미는 겁니다. 그래서 요금제가 어떻고 하면서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쪽에서 저한테 다른 제안을 합니다. 아,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가게에서 핸드폰을 갖다가 구매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고객에게는 특별하게 자 기본 어떤 요금에다가 여기서 뭐 더 할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뭡니까? 기본적인 어떤 약관에다가 당사자끼리 뭡니까? 구체적인 어떤 개별 약정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기본 요금이 만약에 여기가 10만 원짜리였는데 이게 5만 원짜리로 해주겠다 그러면 이걸 적용해요. 당사자끼리 합의한 걸 먼저 적용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약정이 아닌 개별 약정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업과 고객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그러니까 요거와 다르게 합의한 경우에는 뭐다? 합의 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런 거는 모든 어떤 약관에 있어가지고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그 다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그 다음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그렇게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53페이지 보시면 예금거래 약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예금거래도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계약이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체결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체결하고 그리고 거래 내용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뭐 가입하고 그렇게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 지배한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이며 대량적인 거래가 수반되는 예금 거래를 개시할 때마다 금융기관과 고객 간에 매번 뭡니까? 예금 계약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불가능하고 매우 비능률적이다. 오히려 일정하게 정형화된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놓고 예금을 하려는 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예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그렇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와 같이 계약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작성하여 정형화시켜 놓은 계약을 일반 거래 약관이라고 이러한 계약을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부합 계약이다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뭐 우리 내용들 쭉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예금 거래 약관의 체계. 첫 번째 모든 금융기관의 통일적인 약관 체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좀 보세요. 자, 만약에 은행마다 약관 체계가 너무너무 다른다면 우리 고객들은 어떻습니까? 혼란스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 우리 계약 체결할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일반적인 공통된 그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모든 금융기관의 어떤 일반적인 통일적인 어떤 약관 체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이 독자적인 약관을 운영하면서 거래처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밑줄 친 거 보시면 즉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공동으로 은행의 예금 거래에 관한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그 채택과 시행은 각 행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자, 요거 표현도 좀 잘 보세요. 자, 표준 약관 우리나라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채택할 건지 시행할 것인지는 자유롭게 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 좀 체크를 하십시오. 자유롭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은 자 어쨌든 유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를 하되 다만 어떻다? 상품의 특유한 독자적인 약관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단계별 약관 체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약관이 있죠. 약관 있으면 자 우리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말 그대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어떤 뭐 예금 상품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 예금 종류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적립식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예치식 뭐 그런 것들 예금 종류별에 따라서 또 다른 예금 종류별 그래서 종류별에 따른 어떤 약관이 있을 거고 그다음 그 종류별을 따른 약관을 구분한 뒤 또 뭡니까? 구체적인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상품들. 그래서 예금 상품별 구체적인 약관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이게 좀 더 세분화됐고 이거는 뭡니까? 상품이니까 가장 세분화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1, 2, 3 이렇게 있으면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는 뭘 적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장 세부적인 걸 적용합니다. 이게 없다면 어디로? 요걸 해석하고 이게 없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 약관 체계 보시면 현행 기본 약관은 예금거래 약관은 모든 예금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 정리하여 규정한 예금거래 기본 약관과 그다음 예금 종류별 약관 체계로 이원화했다. 이렇게 이원화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단계별 약관 체계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3번 보시면 현행 예금거래 약관은 예금거래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예금거래 기본 약관과 예금이 법적 성질에 따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거짓식 예금 약관, 적립식 야간 약관 이거는 이원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개별적인 예금 상품의 특성에 따라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이나 특약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시 입출금식 예금 그러면 예금 종류별 약관이고요. 근데 수시 입출금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뭐 보통 예금이 있을 거고 저축 예금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건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품에 맞게 또 세부적인 어떤 약관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관을 갖다가 세 개로 그렇게 구분했을 때 가장 먼저 적용하는 것은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러므로 예금 계약에 대해서는 당해 예금 상품의 약관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약관의 규정이 없다면 어디로? 예금 종류별 약관으로 가고요. 그 다음 없다면 예금거래 기본 약관으로 그렇게 차례대로 적용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기출 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정리 그렇게 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그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약간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도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약관에 대해서 약관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자, 그러면 이제 법률 이제 나오네요. 약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뭐 각각마다 다 거의 뭐 공을 들이고 있지만 특히나 공을 들였던 게 여기 보시면 그 23조까지 있는 요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에요. 자, 실제로 제가 뭐 문제를 만들다 보면 참 문제 만들기가 좋고 그리고 최소한 오히려 우편법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가장 뭐 기본이 될 만한 수도 있고 출제 가능성이 만약에 그 분량에 비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게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은 자,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음행 처리도 하고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 약관 요거네요. 예금거래 기본 약관 요거는 어디에 적용된다? 자, 1조부터 하나씩 보세요. 이 약관은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그다음 거치식, 적립식 예금거래에 적용한다. 그 적용 범위 관련해서 요 세 가지 어떤 예금 종류와 관련해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 요 예금거래 기본 약관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들 예금 거래를 했을 때 한번 그거랑 한 매치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매치 시켰을 때 내 상식에 통한다. 그러면 뭡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상식과 반한다.
내가 잘못 알고 있거나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자, 2조 볼게요. 자, 예금주는 어떻게 해라? 실명으로 거래한다. 그렇죠. 우리 실명으로 지금 거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2항에 이래 돼 있잖아요. 우체국은 예금주의 실명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등 실명 확인 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렇죠. 실명. 그래서 우리 주로 이제 보면 뭐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거 그런 거 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도 가능하구나. 이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장소 보세요. 예금주는 예금 계좌를 개설한 우체국에서 모든 예금 거래를 한다. 자, 모든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 치십시오. 이런 모든이라는 객관식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통장 발급할 때나 우체국에서 발급하지 여러분들 은행에 요즘은 거의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자 모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식에 좀 반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문은 그대로 넣으면 조문은 무조건 뭡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객관식 지문에서 가장 확실하고 오답 시비가 없는 거는 조문 들이내면 이거는 무조건 맞는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금 계좌를 개설한 우체국에서 모든 예금 거래를 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 상식에 이제 통하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 자동 지급기, 현금 자동 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TV 등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우리는 요즘에는 후자 여기에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원칙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4조 보시면 거래 방법. 예금주는 우체국에서 내준 통장 또는 수표 등으로 거래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우체국에서 내주는 통장을 가지고 매번 여러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뭡니까? 여기 이제 일반 원칙입니다. 통장을 가지고 거래해야 한다. 그러나 근데 보세요. 입금할 때 그 다음 자동이체 전자통신기구 이용 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상식에 통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요즘 거의 다 뭐 카드 들고 현금 자동 지급기나 아니면 뭐 인터넷 뱅킹이나 뭐 컴퓨터 뭐 스마트폰 뱅킹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래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5조 볼게요. 자, 1항은 가볍게 보시면 돼요. 예금주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에 의하여 예금주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예금주가 우체국에 내국할 수 없는 경우 예금주는 개설된 예금의 첫 거래 전에 우체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요즘에는 보니까 비밀번호 설정하려면 번호를 갖다 우리가 그 신청서에다 적는 게 아니라 누르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1항 내용이고요. 2항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은 좀 아셔야 돼요. 1항에도 불구하고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거치식이 뭡니까? 목돈 뭐 한 2년 만기, 3년 만기로 제가 한 2천만 원 넣어두고 2년 만기 뒤에 찾아올 때 그때는 뭡니까? 굳이 비밀번호 없더라도 어때요? 본인인 거 확인만 시켜주면 그 돈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적립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을 약정하고 매달 우리가 월부금을 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비밀번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찾을 때 비밀번호를 설정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3번 보세요.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예금주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안전하게 하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찾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죄송합니다. 인감까지 그렇게 뭐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감, 서명 함께 신고하거나 아니면 인감을 갖다 추가로 또 서명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 6조 보시면 입금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현금, 다음 수표, 증서 이런 걸로 입금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2항 보시면 예금주는 현금이나 증권 등으로 계좌 송금 하거나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직접 창구에서 그렇게 입금하는 수도 있겠지만 뭐 계좌 송금이라든지 계좌 이체도 입금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항. 자, 우리가 요걸 이제 봤던 거죠. 보세요.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아니네. 죄송합니다. 증권에 백지 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 기명 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며 자, 이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체국은 백지 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재해야 되는 것들을 다 기재해야지 완전 증권으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뭔가 빠져 있어요. 그럼 빠져 있으면 이건 누가 채워넣으라는 거예요? 막 어떤 여기 내용이 빠져 있다. 그럼 누가 채워넣어라? 고객이 채워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그런 것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체국은 백지 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거 고객이 채워넣어야 될 걸 채워넣고 그렇게 입금을 하라라는 그 말이고요. 그 다음 제7조 볼게요. 예금이 되는 시기. 그래서 1호 보세요. 1항의 1호 보시면 현금으로 입금한 때는 우체국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근데 현금으로 송금하거나 계좌 이체할 때는 예금 원장에 입금 기록이 된 때. 그 다음 3호가 여러분들 보시면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 송금이 된 경우 우체국이 증권을 교환에 돌려 자 보세요. 부도 반환 신한이 지나고 그러니까 부도 될 염려가 없는 경우에요. 부도 반환 신한이 지나고 그때 결제를 확인한 때. 그래서 이거는 무슨 서를 따른다라고 했습니까? 추심 위임서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타점 증권이고요. 다만 우체국에서 즉시 지급해야 될 증권, 즉 자점 증권 같은 경우는 결제를 확인한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 증권이 자기압수표 그리고 지급 제시 기간 안에 사고 신고가 없으면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우체국이 확인한 경우 그러니까 자기압수표 같은 경우는 바로 예금 원장의 입금 기록이 된 때 이렇게 입금이 되는 시기다라고 그렇게 예금이 되는 시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항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런 거 확인 같은 거 시간 질질 끌지 말고 신속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8조 보시면 증권의 부도 그 나름 저는 요 파트를 되게 신경을 써서 좀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는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요 8조 한번 좀 꼼꼼히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일단 제 8조 한번 읽어보세요. 증권의 부도 6조 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 거절됐을 때는 우체국은 그 금액을 예금 원장에서 뺀 뒤 예금주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 불능 부득이한 사유로 알릴 수 없을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2항 우체국은 지급 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 보존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우체국에서 예금주가 반환 청구한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 발행인이 지급 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 계좌에 해당 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하였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증권 같은 경우가 이게 현금과 다르게 이렇게 지급 거절되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이렇게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증권. 이따라고 할게요. 자, 증권을 갖다가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발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발행이고 이게 계속 어떻게 될 거예요? B, C, D를 거쳐야죠. 전전 유통되겠죠. 그래서 D가 이제 마지막 최종 소지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증권을 가지고 여기 갑은행 여기에다가 입금을 냈습니다. 갑은행에다가 입금을 냈어요. 그래서 입금을 하니까 얘 통장에는 뭡니까?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 그러면 통장에 1,000만 원 입금이라고 이렇게 찍혀야 되겠죠. 그렇죠? 1,000만 원 찍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찍혔는데 나중에 그럼 뭡니까? 은행에서는 요 1,000만 원 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소지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발행인한테 이제 그것을 갖다가 1,000만 원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급 거절됐다.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 1,000만 원 찍힌 걸 어떻게 하겠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통장에서 1,000만 원 찍혔다가 다시 뺀다. 그게 1항입니다. 증권이 지급 거절됐을 때 우체국은 그 금액을 예금 원장에서 뺀 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예금주. 여기 사람이 예금주잖아요. 이 사람이 예금주. 그러니까 D한테 당신이 우리에게 지급했던, 입금했던 그 증권이 지급 거절됐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입금 안 한 걸로, 안 된 걸로 처리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알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알린. 얘들, 그 우체국, 은행이라 하지 말고 우체국이라 할게요. 우체국에서만 손해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린다. 그게 1항이고요. 2항 보시면
자, 이 항을 잘 보셔야 돼요. 우체국은 지급 거절된 증권을 권리 보존 절차를 밟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체국 이런 번거로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권리 보존 절차를 밟지 않아하고 입금한 우체국에서 예금주가 반환 청구할 때는 돌려준다. 그러니까 요 1,000만 원을 갖다가 통장에서 찍혔던 걸 예금 원장에서 빼버렸죠. 그러면은 이제 요걸 갖다가 이 증권을 갖다 은행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다시 예금했던 D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D가 뭡니까? 뭐 권리 보존 절차를 밟든 어쨌든 이걸 가지고 따져야지 우리는 뭐다? 관계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환 청구하면 돌려줍니다. 다만 자 보세요. 증권 발행인이 자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지급 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그러니까 지급 거절한 날까지가 아니라 좀 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지급 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그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뭐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을 입금했다면 뭐한다?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급 거절됐습니다. 지급 거절돼서 자 여기에다 알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은 이제 발행인한테 따지겠죠. 내가 발행한 이게 지금 지급 거절돼서 내가 여기 입금을 냈는데 입금이 취소됐어. 그러니까 이 발행인이 뭡니까? 그래? 미안하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그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갖다가 입금을 해줄게. 그러면 뭡니까? 여기 1,000만 원 다시 찍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증권은 어떻게 해요? 이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또 전전 유통돼 가지고 어떤 뭐 이중 결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증권은 발행인한테 돌려주고. 그럼 발행인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겠죠. 그렇죠? 증권을 없애버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일단 자 지급 거절이 되면 누구한테 알려줘라? 그 예금주한테. 당신 입금됐던 거 지급 거절됐어요. 그래서 예금 원장에서 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금주가 반환을 요구하면 뭡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예금주한테. 예금주가 돌려주면 예금주가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뭐 권리 보존 절차를 밟거나 따지거나 뭐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예금주가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예금주가 누구한테? 발행인한테 말했더니 발행인이 와서 미안하다. 내가 그러면 그 지급받을 땐 1,000만 원을 내가 입금해 줄게. 딱 입금하는 순간에 뭡니까? 요 1,000만 원 찍혔던 거는 그대로 찍히고요. 그 다음에 이 증권 자체가 이제 얘한테 가면 얘는 뭡니까? 또 한 번 더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증권은 누구한테 그때? 발행인한테. 근데 발행인이 언제까지? 지급 거절된 영업의 다음 날까지 뭐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을 할 때는 이렇게 예금 원장이 그대로 찍어주고 발행인한테 돌려준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공평하겠죠. 그러면 증권을 돌려받은 발행인은 뭡니까? 2,000만 원 이게 돌아다니면 계속 얘가 나중에 1,000만 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채무를 부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소각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 8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자 대충 물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지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말장난이 여러분들 자 뭐 지급 거절됐을 때는 예금주에게 알리고 요거를 증권을 누구한테? 발행인에게 돌려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발행인한테 돌릴 때는 언제? 발행인이 그 거절된 금액을 입금했을 때 발행인한테 돌려주고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누가? 예금주가 청구할 때 예금주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영업일까지. 지급 거절된 다음 영업일까지. 그렇게 입금한 때.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조까지만 좀 보고, 제가 계속 기침이 나서 안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